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 미국 뉴저지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선남님 어떻게 다시 이제 요요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데 일주일 사이에 좀 어떻게 딱 약을 먹었더니 변화가 막 크게 있어요? 아직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처방을 받을 예정이라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제 변화가 좀 없는 것 아, 같습니다. 그럼 네네. 다시 어떻게 조금 더 올라왔어요? 무게가? 그렇게까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사이에 이제 찔 만큼 쪄가지고 이제 더 네. 이상 찌지는 않는 이제 다시 또 포화 지점에 온 것 같아서 다행인 것 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이사람님이 한동안 단추를 끝까지 잠그셨는데 풀으셨어요? 맞습니다. 예, 여기 목이 이제 좀 너무 막혀가지고 좀 풀고 해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 이사람님 얼마나 훌륭하게 다이어트를 잘 임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0,000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선아님의 다이어트를 다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선아님도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눈이 많다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동안의 미국 풍경, 이게 테슬라 매장을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뉴저지에서 이제는 딱 내일 모레부터는요, 이제 세일즈 텍스 6.6%가 이제 추가로 자동차 가격이 붙습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3만 불, 4만 불짜리 자동차를 샀을 때 거의 뭐 한 2,500에서 3천 불 가량 가까이 더 추가적으로 물어야 되는 때가 오거든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월부터는 이제 1.99%에 해당하는 크레딧 프로모션을 이제 끊는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른쪽은 루시드 자동차도 갔었는데,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회사차 이제 다시 또 일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회사차가 없어져서 이제 차를 구매해야 돼가지고 한번 들려봤는데 테슬라 쪽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요거를 제가 한번 찍어보면서 확실히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수요가 좀 있는 편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아무래도 또 정부 쪽에서 주는 이제 지원금들이 준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구매를 하거나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구매를 한 사람들입니다. 오. 그날에. 그러다 보니까 저 하루 사이에도 딱 유저지 저 딜러십 한 지점에서 많이 팔렸다 보니까 한번 요 장면을 한번 제가 찍어봤습니다. 네. 테슬라 최근에 또 이제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주가가 올라와 있는 가운데 이게 또 테슬라의 앞으로도 계속되는 주가 상승을 또 시그널을 우리가 이 사진으로도 볼 수 있는 건지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벤트 내용들 정리해 볼 텐데 일단 PC 발표도 있었고 중국이 또 대단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번 주에 가장 크다란 키워드들은 아마 바로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중국의 초대형 부양책, 두 번째는 PC 인플레이션, 세 번째는 마이크론의 어닝이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영래포와 지준율에 대한 인하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재미난 건 딱 저번 주에 제가 딱 3%에 나와가지고, 이상하게 왜 이번에 인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영래포에서 금리 인하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채널에서는 아마 영래포 인하가 나오고 난 이후 바주커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딱 몇 시간 뒤에 발표가 났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조금만 한번 더 길게를 해보면 사실 영래포 금리 인하는 사실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를 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대출 우대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버리면 은행이 결국 마진율 부족으로 먼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는 금액인 영래포에 대한 인하가 먼저 나왔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준율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영래포 인하를 월요일 날 발표를 하고 화요일 날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고 목요일 날 이제 지준율 인하를 실질적으로 실천을 하면서 약 190조 원을 풀어서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도달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지금 당장 빨리 이제 바주커포급 인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제 중국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주식들이 올랐나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중국에서 19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푸는 거는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말했던 중국의 바주카포급 인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시웹 기준으로
이제 가장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하시는 중국 관련 ETF죠. 이제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틀 사이에 거의 한 40% 알리바바나 아니면 핀듀오디오 같은 경우도 3, 40% 가까이 오르는 기염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자, 일단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은 미국처럼 금리를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금리를 정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게 기준금리, 대출우대 금리, MLF 금리, 영래포 금리 이런 게 많은데 요 금리들에 대해서 다 정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봐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금리를 인하했고 더 어떤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영래포와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은행들이 이제 살아날 거리를 만들어 놨다면 이제는 부동산을 공격해야 될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동산에 대한 하락을 멈추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가장 위험한 고리를 막기 위해서 현재 예상이 되는 몇들을 제가 좀 적어놓기도 했고 애널리스트들의 글을 참조를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나오기로 한 건 특별채권을 발행을 해서 은행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이미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중주택 구매가 사실 막히게 되면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살리기를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에 관련한 담보에 대한 요구 조건이나 아니면 대출 관련해서 얼마만큼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지를 낮춰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기대출 창구인 MLF 금리 인하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바로 이 대출우대 금리 인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출우대 금리는 은행에서 이제 소비자가 돈을 빌리는 돈에 대한 이자율을 줄여주는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오게 될 부양책들도 많이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하기를 아직까지는 약 10% 이상의 중국의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사실 중국에 관련해서 단기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이런 인하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택담보대출 이미 나온 조치만 하더라고요. 영래포에 대한 인하는 MLF, LPR 예금금리에 대한 인하 효과가 있고 약 각각 25bp 인하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90조 원에 해당하는 돈들이 시장에 들어갈 거라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기관들이 많이들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주식들 그리고 이미 수혜를 받은 주식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전기차주들도 많이 같이 오르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커머스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사실 이미 전기차 시장은 물론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성장률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사실 더 올라갈 만한 성장률이 있는가는 약간 좀 의문점이 있는 상태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에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상황이라서 이제 전기차주보다는 직접적으로 소비에 관련된 주식인 이커머스 쪽 특히 최근에 많이 떨어졌던 핀듀오디오 같은 것들을 조금 저는 주목해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이외에 사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매출에 몰매를 맞으면서 사실 떨어진 곳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나이키, 뭐 스타벅스, 루이비통 등이 있는데 아마 이쪽들의 매출도 슬슬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바로 청년 실업률에 대한 부분, 14억 인구의 소비를 만약에 이렇고도 뭐 소비를 촉진시킬 수가 없다면 사실 다시 또 크게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대중군 관세가 앞으로 분화가 되고 있고 대중국 관련된 칩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마저도 우린 엔비디아 칩 안 쓰겠다라고 뭐 선언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국 관련해서는 과연 그 모멘텀이 단기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갈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숙제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정말 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물가지표 PCE 가격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나왔습니다. PC 물가지수 사실 모든 지표에서 하회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날 당시에는 또 주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소식하고 이제 겹쳐서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일단 PC 물가지수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비내구재와 특히 에너지 상품 쪽에서 커다란 하락이 나와주면서 음식이나 아니면 다른 시장 뭐 내구재 쪽에서도 뭐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이 두 가지 상품 쪽에서 좀 더 예상 외의 하락이 나왔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하게 됐고요. 특히 서비스 쪽의 인플레이션이 3개월
8월 내내 0.2%에 해당하는 서비스 인플레를 찍으면서 사실상 PC 인플레이션 지수도 전체적으로 안정됐다라는 평가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안심을 했기 때문에 연준도 이 데이터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빅스텝 인하를 하지 않았나라는 보도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지표는 이제 사실 거의 이제 영향권에서 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게 중요치 않은 그런 데이터로 전락해 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또 반도체주의 가장 큰 영향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였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마이크론의 어닝이 나오기 전에요. 사실 여러 뭐 모건 스탠리나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사실 모건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D램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제 삼성이나 아니면은 SK 하이닉스 관련돼서도 의문점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상황인데 마이크론이 이제 그런 의문점을 싹 걷어주는 어닝 발표를 했죠. 매출과 EPS뿐만이 아니라 제가 가장 이제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제 가이던스에서 마진 부분이었는데 이 모든 부분들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가이던스에서 마진율 관련된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39.5%라는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자랑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예상치였던 35%, 36%를 훅 뛰어넘은 수치를 예상치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이크론이 배짱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사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닝콜 발표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이미 2024년과 2025년은 솔드아웃 모든 게 다 팔렸다. 우리는 2026년 물량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2026년에는 새로운 HBM4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D램에 대한 수요는 높은 상황이고 이 D램에 대한 높은 수요에서는 아마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주식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쪽이 아마 그날 급등을 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의 이슈를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는 이슈가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바로 노동 지표가 나오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저번 주에도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항만 노조 파업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하루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딱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EU에 대한 전기차 관세 인상 투표,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우디 증산 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별 소식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스케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요 스케줄들이 좀 많은데, 월요일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쭉 이어서 노동 지표들이 나오게 됩니다.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졸트 구인이직 보고서, 수요일 날은 비농업 고용 지수, ADP 비농업 고용 지수, 목요일 날은 신규 실업수당 정건수와 비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그리고 서비스 쪽의 구매관리자 지수, 금요일 날은 비농업 고용지수, 평균 시간당 임금지수의 실업률이 나오게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 실업률 쪽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가 4.2로 상당히 낮게 잡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거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연속 실업수당 정건수가 계속해서 조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고용되는 숫자가 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안에서 저번에 나왔던 노동지표 조금만 리뷰를 해보고 하자면 사실 저번에 나왔던 노동지표에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사실 8월 달에 노동지표가 무너졌다라기보다는 6월과 7월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많이 하향 조정됐고 이 지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 관련된 지표에서 6월과 7월 하필이면 바로 두 달 전치가 아무래도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놀랐고 침체 관련된 느낌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얘기를 해볼 부분이 8월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8월의 노동 지표는 사실상 6월과 7월에 비해서 거의 한 뭐 20% 정도 아마 높은 수치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만약에 하향 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6월과 7월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8월에 나와주면서 사실 어느 정도 미국의 노동시장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안정세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나왔던 노동지표 중에서
대해서 사실 서비스업 지표를 빼고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실업률에 대해서 좀 걱정을 그래도 좀 하는, 걱정이라기보단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이제 세 번째 소수점, 이제 두 번째 소수점짜리까지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저번에 4.25보다 조금 높게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저저번에 이제 실업률이 어디 4.3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8월 기준으로 4.2까지 떨어지면서 4.2가 나왔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좀 간당간당한 상태긴 합니다. 여기에서 0.03%만 올라주면은 이제 또 실업률이 4.3%로 찍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속 실업수당 건수가 크게 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그만큼 사람들이 직장을 찾는 것 자체는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신규 실업수당 건수는 여전히 하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 쪽에서 추가적으로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느는 행위는 없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뭐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낮은 수치에다가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제조업 지수를 포함한 뭐 아니면 ADP 비농업 고용 지수도 보시게 되면 특히 제조업 지수나 건설 쪽에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ADP 비농업 고용 지수 자체도 하향 조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사실상 뭐 노동적 지표가 인플레이션에 기여할 건 없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 갑자기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오르는 건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제조업 지수 말고도 여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졸투구인 직장 창출 데이터인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8월의 구인 건수에 비해서 6월, 7월에 대한 구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던 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연 8월도 하향 조정됐을 것인가가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퇴직자 수가 서비스 쪽에서 크게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서비스업 지표가 그래도 그나마 비농업 고용지수 중에서 나쁘지 않게 나왔고, 그리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보다 높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서비스 쪽에서도 슬슬 사람들이 더 잘려 나가는가, 어디 쪽 지표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가는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섹터에 관련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용 관련한 데이터들이 이제 매주 나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 중에서 좀 유의미한, 좀 주요한 데이터들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한 번씩 출렁였던 게 지난 8월부터 이어졌는데, 또 이번 주에는 관련한 데이터가 어떻게 또 적용이 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한만 노조 파업까지 하루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물류 쪽에 있어서의 대란이 펼쳐지면은 또 이에 파생되는 경제적인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맞습니다. 이제 항만 노조가 파업이 시작될 경우 네. 사실 여태까지 어떻게든 안정이 되었었던 음,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가 크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결국 30일까지 내일까지 노사 합의가 없으면 이제 파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업에 동참하게 되는 가장 커다란 협회가 바로 이 ILA라는 이제 항만 노조, 국제 항만 노조 협회인데, 여기에 노조원 2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나서게 될 경우 뉴욕, 뉴저지에 걸쳐서 동부 쪽 항구들이 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피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마이터라는 여기에 대해서 비영리적 이제 단체가 예측을 하기는 뉴욕, 뉴저지 항만에서만 약 하루에 최대 6억 4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피해를 예상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CH 로빈슨의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자동차 관련 화물의 절반이 동해안 항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많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오세안이나 아니면 유럽으로 운송이 되고 있는 자동차들이나 아니면 도중에 들리는 물동량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한 문제는 동부에서 파업을 하게 되면 동부만 문제를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리게 되면서 더 많은 물량을 떠받게 될 서부 텍사스 항만 아니면 뭐 중부 쪽 항만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해운업계에서 예상하기를 동부에서 일주일만 파업을 한다면 동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배송이 일주일 파업만 하더라도 한 달간 딜레이가 생길 수 있고, 2주를 파업하게 될 경우 원래
받아야 될 물량들이 1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 파업으로 인한 피해 예상과 인플레이에 대한 예상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사실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뉴스가 뜨게 됐을 때 단기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 좀 동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항만노조협회가 분명 임금 인상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그 요구 중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은 저는 항만 자동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항만 자동화를 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원한다라는 부분이 사실 항만 노조협회의 가장 커다란 요구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코로나 때 이 항만 자동화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드러났습니다. 완전 자동화 항만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37%나 감소를 시킬 수 있었고 항만 생산성도 40% 이상 상승시켰다라는 해운노조 쪽의 데이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안전사고 감소, 보험료 감소, 환경오염 감소라는 아마 여러 가지 소식들이 추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효율성을 추구하거나 여러 가지 뭐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항만 쪽에서는 이걸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일자리를 뭐 문제로 삼을 아무래도 노조 쪽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항만 자동화 시스템이 자리 잡기까지는 몇 년의 단위가 소모가 되는데 여기를 일자리를 담당해줄 사람들이 없다면 결국 그 중간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손해가 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아마 서로의 대립각이 조금 더 크게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항만 노조 파업이 정말 실질적으로 단행이 될지 여부는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전해 듣게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굉장히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게 좀 잘 봉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럽 쪽에서의 중국 전기차 관련한 관세 인상 투표가 또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돼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 쪽의 관세 인상을? 일단 관세 인상에 대한 투표를 붙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유예가 이제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는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딜을 걸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협상팀이 지속적으로 막판 설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계획만 전달을 하자면 일단 기존의 일반 관세율 10%에 더해서 최종 관세율은 27에서 46.3%까지 인상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관세를 매기는 대신에 수출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자라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상계 관세 부과에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상계 관세 부과에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기하자라는 의견을 만들고 있고 다만 프랑스 등은 이제 EU 정책에 대해서 좀 찬성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좀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라들이 조금 더 반대의 노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유예될 가능성이 좀 한 5, 60% 정도 된다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유예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유예지 완전하게 또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중국차, 중국 전기차에 대한 각국의 관세 인상, 그리고 뭐 100% 관세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으로 중국의 전기차를 좀 견제하는 그런 상황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유가 관련한 이슈가 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유가가 사실 10월, 정확히 말하면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서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기로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취소가 되게 되면서 다시 또 오르기도 하고 중국에서 돈을 풀기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르고 있다가 사우디 쪽에서 증산 전망을 발표하게 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10월이 감산이 뒤로 증산이 이제 뒤로 밀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우디 쪽은 그렇지만 이걸 오래 유지를 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가 다시 또 배럴당 높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사우디가 바로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우디 쪽에서 오일 패권을 되찾겠다라고 하면서 12월에 본격 증산을 하겠다라고 오펙 플러스한테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사실 미국에서 지금 당장 이 오일에 대한 패권을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사우디가 바로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셰일가스 혁명을 통해서 여러 오일에 대한 생산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배럴당 60달러 이상이면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사우디가 원래 코로나 때가 되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일 패권을 유지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대로 오일 가격을 낮춰서 셰일가스 산업들을 고사시켰기 때문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칼을 빼려 들은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오일 가격을 약 배럴당 100달러의 비공식 가격의 목표를 설정해 놨었는데 이런 것을 포기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는 사우디 쪽에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서 아무래도 조금 더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을 되는 증산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셰일가스 관련된 미국 회사들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심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예상이다라고까지 한번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별 뉴스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회사별 소식 세 가지 간단하게 준비를 네. 해봤는데, 슈퍼마이크로가 사실 주식 분할을 합니다. 이제 10대1 주식 분할을 하는데 되게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사실 주식 분할의 역할은 변동성의 증가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회계 부정 소식이 사실 8월 달부터 꾸준히 이제 제시가 됐었죠. 정확히 말하면 4월 달에 내부자가 CEO를 고소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매도 리포트가 이제 저번 달에 힌덴버그 공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회계 부정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회계 부정을 뭐 했던 사람들을 다시 또 재고용을 하고 뭐 CEO의 형제들과 같이 계속 매출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회계 부정 얘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제 슈퍼마이크로의 조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아직까지 이 슈퍼마이크로는 연례 리포트라고 하죠. 애니얼 리포트를 아직 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8월 말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는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또 아직 애플에 관련돼서 오늘 좀 소식이 나오긴 했는데 오픈 AI 쪽에서 투자를 발을 뺐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애플하고 오픈 AI 사이에게는 또 챗GPT를 아이폰에 도입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이유가 갑자기 없이 발표된 사항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의구심이 좀 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앞에서 잘 설명을 해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뭐 AI 칩들을 이제 중국의 수출 금지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쓰지 말아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뭐 사실 엔비디아의 칩을 쓰지 않고는 이제 AI 칩을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 AI 테크놀로지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미국 내에서 최고의 칩들은 이미 수출 금지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더 얼마나 저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엔비디아 주식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네.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기에는 이미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금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나도 그러면 안 쓴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라, 음. 사실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주가에 계속 하방 압력을 넣기에는 좀 소식 자체가 단기적인 소식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한 내용도 쭉 전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재미난 어닝들의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월요일부터 카니발의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는 사실 여태까지 레저들의 수요로 봤을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가고 싶은가를 예측하는 좀 대장주 중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크루즈 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이키 어닝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중국 쪽에서 부양책을 발표를 한 상황에서 나이키의 어닝만 아무래도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소식이 나와준다면 특히 최근 들어서 여러 이제 변혁을 꾀하고 있고 CEO 교체를 통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나이키라면 이번 어닝 발표를 통해서 가져갈 거나 반대로 좀 잃을 것도 많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번 나이키 어닝 발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고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라서 한번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기업 오늘 이번 주에 주목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이제 스타벅스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CEO 교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다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 유선아님, 실제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나이키와 지금 뭐 이렇게 대치되고 있는 호카 인기를 좀 체감을 할 때 나이키가 좀 떨어진 게 느껴지세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이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음. 나이키를 딱히 추천을 하는 사람들 별로 없다고 해야 되나. 이제 제가 원래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이제 친구들이랑 운동을 할 때 이제 신발을 신는 거를 보면 특히 하이킹 가는 친구들을 보면 호카를 신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이게 어. 재미난 건
이제 코스트코 쪽에서도 이제 비슷한 종류의 신발을 계속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되게 비슷한 싼 버전으로 종류요? 출시를 하는데, 아, 예, 이제 이거를 이제 브랜드는 그게 보통, 아닌데 종류 네네, 비슷한 이제 거. 네, 호카는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스코 약간 뭐 미국식으로 짝 호카라고 이제 부르는 물건들도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요런 쪽 브랜드에서 상당히 나이키가 좀 밀려난 게 이제 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나이키가 사실 좀 실수를 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요건 제가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긴 했는데 나이키가 예전에 너무 온라인 쪽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 직접 가서 신어보고 사는 걸 원합니다. 근데 그쵸. 여러 풋라커라든지 실질적인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나이키가 발을 빼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런 음,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CEO가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전에 밸류를 좀 아는 CEO가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CEO에 대해서 조금 거는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이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다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멀리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